네, 안녕하세요. 오늘 나와서 다 봐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뭐 학원 입장상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뭐 이 강의를 나중에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바로 이제 보는 친구들은 원래 나와서 들어야 될 거를 지금 집에서 만나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예. 사회문화고요. 사회문화 지금 심화입니다. 심화에 대해서 목적은 기초 이론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는 전제하에 하려고 했으나 처음 듣는 친구들이 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다릅니다.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다르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심화 강의다 보니까 당연히 심화시키는 부분도 있어요. 심화는 주제별로 나가겠습니다. 주제별로 나가는데 7개죠. 강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가야 될 게, 오늘 이제 자료로 나간 거는 디르켐입니다. 그 다음은 베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학자들 될 겁니다. 사실 이거 안 나와서 다음번에 나오고, 요거는 뭐 항상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출제가 됐을 때 단독으로 나오고 거의 비슷한 위계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요 기타 학자라고 해서 구조기능주의가 나왔죠. 그래서 구조기능주의를 따로 심화시켜서 갈까라기보다는 나왔기 때문에 묶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탈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탈이 되고, 그 다음에는 현대사회학 이론이라고 이름 붙일게요. 이것도 학자들 있죠. 하버마스, 브루디에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타 학자는 우리가 이제 관점의 입장에서 중요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그 외 다른 파트에서 나온 것들,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인력 학자들이에요. 이것도 이제 강화시켜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게 될 게 연구방법론이죠. 그래서 마지막 8주차째는 자료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로 확인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우리가 주제별로 나가는데 오늘 보게 되면 디르켐 자료가 5장 정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봤거나 보지 못했거나라는 건데, 이제 활용한 것들은 실제 이제 대학에서 강의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연관되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정리를 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디르켐에서 뽑아낼 주제들은 다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거의 원전에 가까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고전사회학, 여기서 한 문제 나오죠. 그 다음에 일탈과 현대사회학 이론에서 여기서 한 문제, 연구방법론 한 문제, 문화에서 한 문제,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묶어보면 되고, 함량에 대해서 이게 섞여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한 문제, 고전 한 문제는 고정이고요. 문화도 고정이에요. 요거 3개가 이번에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요게 안 나왔던 거죠, 엄밀하게. 그래서 기타 학자의 출제가 되고, 연구방법론 출제되고, 문화인력 출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트도 낼 게 많습니다.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실제로 시간은 여기서 거의 3시간 정도 소요가 되죠. 주제가 많다 보니까 사회학에서. 근데 되도록이면은 이번에는 심화 주제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한 구조안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도식을 그리게 되면은 그 도식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본을 딱 그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도식을 순서대로 쫓아갈 수 있는지, 독립변수, 종속변수 순서대로 쫓아갈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준 자료에 대해서 보자면, 사실은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자료들 기초 용어라고 했는데, 요거는 기초 용어예요. 정말 우리가 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학을 공부하면 이 단어가 상용되는 단어들이고, 이거 말고도 또 기초 용어 다른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이제 후기에 가게 되면 또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헤게몬이나 패러다임 같은 것도 나중에 나오겠죠. 그런 것도 이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의 기초 용어들 해서 이제 사회학의 주요 용어들 해서 이제 기준수 책에서 나와 있는 걸 중심으로 거기서 필요한 것들 도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주요 교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나왔던 개념 문제, 2점짜리 문제에서는 이렇게 됐고, 이번에 저희가 2점짜리 문제가 없었죠. 4개에서 우리가 사회문화가 빠졌는데, 아마 순환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나씩 가져가기 때문에, 다음은 아마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는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기초 영어도 강화시켜서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최근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좀 더 이제 지엽적인 것을 내요. 그 지엽적인 거는 우리 심화에서는 가장 중심이 되는 걸 낸다고 한다면 이제 이후에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서 그때 용어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거 없습니다. 미리미리 이제 수업 듣기 전에 한 번씩 꼭 지문 확인해 놓으시고, 인강을 보시든 현강을 하는 친구들 오게 되면 얘기를 하겠지만, 제발 제가 이 내용, 오늘 기초형을 제외하고, 차후에 이제 나오게 된다면, 제발 제가 얘기할 때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썼던 거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주제는 변함은 없는데요. 순서에 대해서 약간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뒤에서 이런 것 지금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탈에서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주제를 추가해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제들이 이렇게 있어요. 사약 기초화 이론, 사연구 방법론, 문화인력 기초화 이론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이제 우리 기초 때 약간 이제 문화인력 기초화 이론에서 맨 뒤에 이제 가족 존경한다는 거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거를 하고 넘어갈 거고요. 예, 그래서 다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맨 처음에 사약 이론 파트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눠준 기초 영어부터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재 맨 처음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 사역이 나온 거니까 그렇게 되고, 기초 용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단어들 중에서 상용되는 단어들, 근데 충분히 물어볼만 합니다. 물어볼만 하거나 또는 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서 파악하기 힘드는 거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일반적으로 조직이 구성된 틀과 유형이라고 했어요. 이거 아마 이거 쓰신 분도 있고 이거 쓰신 분도 있을 거예요. 두 개 써보니까 뭐가 답인지 알겠죠? 여기 보니까 조직이라고 나왔으니까 사회라는 단어 빠져있지? 그래서 요거죠. 구조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사회라는 요소가 들어가게 돼서 이 사회가 틀을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사회 구조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건 구조입니다. 사실 이 용어보단 이게 더 익숙해야 되는 게,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요. 구조주의, 구조기능주의 할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이거다. 그럼 우리가 구조 뭐뭐다라고 하게 되면은 틀 찾기예요, 틀. 무슨 틀이지? 그럼 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이죠. 개념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이것이 빈번하게 증가하고 있고 나타나고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들, 개념 간의 관계를 증명한 것들, 이런 걸 차지하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에서 레비스트로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심층 의식 구조라는 말을 꺼냈잖아.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A 구조다라고 한다면은 이 심층 의식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근원이 되는 거. 이게 from이 되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독립변수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심리적 기능주의. 그거는 구조가 아니네요. 그 다음에 구조 기능주의라고 한다면 반대로 구조 기능이라 해서 구조 뒤에 이게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지. 그러니까 앞에 있으면은 A 구조, A 틀이라고 한다면 뒤에 구조 뒤에 뭐가 붙는다라고 한다면 구조는 이걸 가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론의 이름을 만들 때 쓰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도 이런 틀과 유형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건 묻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 아셔야 돼요. 목적을 가진 행동이 뭐냐면 행위입니다. 그 행위는 목적을 가졌다 또는 의도를 가졌다 또는 동기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수반되는 거고, 이런 개인이나 집단, 그런 행위자에 대한 얘기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조가 있고 행위자가 있어요. 그럼 사회 구조가 있으면 행위자, 개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죠. 요렇게 되는지, 요렇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론을 보게 되면 사회 구조가 행위자에 영향을 줘. 행위자가 사회 구조를 형성해. 라고 했을 때, 요 방향이 뭐가 되고, 거시가 되고, 요렇게 되면 뭐가 되고, 미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행위자와 구조를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사회학에서 이제 주로 쓰는 게 이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게 답이 나오죠. 거대한 집단, 제도, 사회체계, 사회 구조의 분석을 두는 사회학적 연구니까 이거 뭐? 거시 사회학이죠.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거 개인과 집단 사이 일치, 사회제도 규칙, 공통적 가치 유지에 문화되고 한다. 사회제도 규칙을 실현되는 사회 공통적 가치 문화 유지되고 한다. 그 위에 있는 거 대면적 사회 만나 집단 소규모 상호작용에 관심 가지는 거, 미시에 대한 얘기 두 번째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있는 거, 사회 개인자 이해 일치입니다. 이해가 일치했대. 서로 간에 이해가 일치했대. 둘이 만나서 상호작용해서 이해가 일치했대. 딜이라고 하죠. 딜이 완성됐어. 우리 뭐 했다라고 해? 합의죠. 그래서 이 합의를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가 어디서? 기능론에서 주로 했었고, 이 합의됐다라는 게 전제일 수도 있고, 실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합의가 있기 때문에 공동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도가 완성되는 것이고 또 이제 가정문화 체계가 만들어진다. 또는 이 합의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제도가 시행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갈등이죠. 그러니까 합의의 부재가 갈등론의 기초가 되는 거고 합의됐다 100%라는 게 기능론의 기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회 개인과 집단들 사이의 이해 충돌 나왔습니다. 합의가 부재했어요. 얘기도 안 해요. 합의가 부재하게 되면 합의의 부재 상태에서 규범이 만들어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규범에 대해서 나는 이 규범을 지키겠다, 이 규범이 필요하다, 내가 원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이 규범을 지켜야 돼. 그럼 이게 뭐라 그래? 이런 규범은 강제되죠. 그러니까 이런 강제되는 상황. 이러면 당연히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갈등은 정리를 하자면 개인과 집단은 뭐? 이건 뭐다? 이해 충돌. 이해 충돌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해 충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해 충돌이 있다는 건 바로 뭐? 불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나타날 수도 있고 자본주의와 노동자들의 차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공개적인 투쟁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다렌도르프가 이 개념을 꺼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되지 않고 숨어서 된다라고 해서 준집단의 개념을 여기서 써낸 적도 있습니다. 그치? 이거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갈등이 내재되어 있기도 하고 표면화되기도 하고 숨겨져 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개인이나 집단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성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집단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것. 자, 나왔네요.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익 성취는 이것으로부터 이루어집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뭐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개인 또는 집단이 통치래요. 이익 성취도 하고 통치도 한대요. 의사에 반해 의사를 관철하는 핵심 나왔네요. 타인 의사에 반하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것. 실제가 됐었던 겁니다. 그죠? 권력입니다. 파워. 그러니까 권력에 대해서 이거는 아시는데 권력이란 건 결국 발휘하는 게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서. 근데 그 권력이 내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이용해? 이 규범을 이용해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권력을 통해서 규범을 만든다. 합리화된 권력이고 사람들이 동의한 권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합법적 법치주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권력을 독재 입장에서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죠. 히틀러 같은
법이 되겠죠. 법을 통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권력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에 대한 인지, 사고방식에 대한 인지. 현대사에서 이 개념 지배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한 공통의 사고와 신념 나왔어요. 공통의 사고, 신념이란 단어 나왔고요. 이는 집단들 사이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모든 체계적인 사회에서 발단된다. 또 이것이 이루는 체계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지금 이게 뭐냐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통의 사고와 신념인데 이익에 대한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나왔죠. 어떻게 보면 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권력이 주는 아닙니다. 권력을 획득해서 이익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평등이 존재하는 모든 체계적인 사회, 체계적 사회인데 무엇을 가지고 있대요? 불평등이 있대요. 근데 이 불평등을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용되고 있는 거지. 이게 자의적이든 자의적이지 않든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 체계는 집단을 정당화하는 기능 밀접한 연관.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제가 좀 강조했었어요. 이거 이대 울로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공통의 사고 신념하게 되면 그냥 집합의식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 집합의식의 일종이에요. 이데올로기는. 이렇게 돼야지. 집합의식의 일종인데, 이 공통의 사고와 신념하게 되는데, 이익 정당화를 위한 거라고 했어. 그럼 집합의식제에 좀 한정됐어. 아예 하위 개념이 될 거고. 체계적 사회에 있는 불평등을 내재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거. 실체는 없는 거. 이 말 써주면 참 고마웠겠죠. 허위의식이다. 그러니까 허위의식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이게 누구의 입장이야? 갈등론의 입장이 되는 거지. 허위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배 집단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게 기능론 입장에서 보면 이데올로기도 기능이 있잖아.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전통적인 생활 양식이 분명하게 단절된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는 사회적 과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사회적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게 무슨 화라고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화라는 단어보다 뒤에 보면 되죠. 산업화 도시와 자본주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 이성의 합리적 기대가 증가, 함께 이루어졌다. 자, 지금 보기에는 산업화 도시화서 이렇게 됐으니까 영국에 출발한 산업이 프랑스에 있는 정치혁명이 현대사회에 중요한 사건 된다. 사실은 이것도 일정한 연관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기대하는 것은 이거보다는 이 근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속성을 묻고 있어요. 근대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속성, 이전과 다른 속성이죠. 그럼 이건 뭐냐면 바로 모더니즘, 모더니티, 현대성입니다. 고전사회랑 현대사회를 나누죠. 그러니까 우리 고전사회가 이루는 현대성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 나와 있었던 사회학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 현대성이 갖춰지고 나서 이어 나온 이론은 현대사회학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근대화된 속성이 완전히 갖춰지게 된 거지. 현대성이 갖춰지게 되면 이 현대성은 여기 나와 있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이 구조 틀 같은 거 이런 걸 강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화되어 있고 세상이 모두가 만들어지는 거에서 이제 틀로서 모든 것을 분석해내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지. 현대에는 구조가 존재해, 구조가 있다라고 한정 짓습니다. 근데 이거 웬걸? 그렇지 않아. 혼돈이 일어나고 이게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죠. 이 현대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죠. 이러한 현대성을 초월하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경제의 배치의 전환. 말 멋있습니다. 배치의 전환이란 건 원래 있던 배치대로 고정되지 않음이지. 고정되지 않고 계몽주의 이성적 합리성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학의 태동입니다. 계몽주의 이성적 합리성 체크하시고요. 사실 이성적은 이렇게 해도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거 두 개가 바로 사회학을 만들어낸 거죠. 이러한 사회학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품게 됩니다. 현대성이라 뭐가 발휘된 거야? 요게 구현화된 거지. 요게 구현화돼서 이제 현대성이 이렇게 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받으며 지식의 상대적 특성과 해석이 다원성 나왔습니다. 즉 현대성의 상대적인 입장,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니? 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은 꼭 틀대로 움직이지 않아? 다원주의가 강조되는 이거. 현대주의 이후지. 현대주의 이후니까 소위 이게 포스트 모더니티, 탈 현대성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알고 있어야 돼요. 네. 뭐 포스트 모더니즘을 깊게 요것만 갖고 막 수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 학기 동안. 근데 우리 그걸 하자는 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 뭘까? 상대적 다원주의.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대, 현대성을 이룬 근간이 되는 것들에 대한 의심. 합리적 의심이죠. 이게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가네요. 왜 했는지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읽어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은 가능한데 정확하게 모르고 있던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번 더 나중에 있을 겁니다. 진행하다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보시면 자료는 이제 여러분들 카피해 보시면 디리케 완전학습인데 완전학습이에요. 요거 뭐냐면 지금 저랑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없어. 답답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뭐든지 말이 되는 거 막 올레벌레 쓰세요. 그냥 쓰고 고치면서 배우셔야지 안 됩니다. 가로해보게 되면 그 한 지문에 나와 있는 건 반복되는 것도 있고 되도록 기억 다 달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새롭게 생각하고 리셋하고 하나씩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 되고, 보시면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르캠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기본 연수 문제는요, 지금 오늘 나간 내용, 또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나갈 내용에서 하고, 이건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선별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또 형광되는 친구나 인강되는 친구들 문제에 대해서 이런 답변 안 되나요? 라는 거 얼마든지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 질문에 대해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죠. 사역의 기초 개념. 심화 사업은 되도록이면 교재에 대해서 한번 숙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숙독을 하고 나서 이런 거구나 라고 했었는데 구조라는 거 이렇습니다. 요거를 개념을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요거를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목적이에요. 대상 사입니다. 그쵸? 어떻게 나와 있죠. 과학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과학적으로 하는 거.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맨 처음에 들어온 게 실증주의였죠. 근데 이제 실증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실증주의 등장하고 사역이 확대됩니다만 사역의 시초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을 뭐 하려고 해요? 이해하고 설명하려 합니다. 우리는 기억할 때 실증주의는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맞는데요. 이해사역이라 그러면 누구죠? 이 베버죠. 그럼 베버는 과학적으로 안 했냐라기보다 과학적 했어요. 이해사역 할 때는 과학적인 게 필요하니까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회학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올려야 된다는 것은 바로요,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요걸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 물론 이제 꽁트로 얘기했지만은 시험에 나온다라고는 이 사람입니다. 디리캠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능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해하고 설명했다는 증거를 대하죠. 이 증거는 뭐냐면 사례들이 있겠고, 그래서 이 저작들이 나오겠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어떤 틀이 만들어지겠지, 이론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걸 제시를 했었어요.
사례와 이론들. 그래서 구조는 어떻게 진행된다, 무슨 이론이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들을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러한 사례나 이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무슨 방법이야? 과학적 방법들을 썼겠지. 과학적으로 연구하니까 과학적 방법들을 썼었고, 실증주의를 하니까 관찰 비교 실험을 했겠지. 근데 이 중에서 역시 또 디르켐 입장에서는 무엇을 제일 강조? 네, 비교를 제일 강조했다. 제가 오늘 디르켐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죠. 네, 시작이 이제 디르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형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서 하나의 전체적인 사회를 구성하는지 라고 나왔어요. 사회 속성이 나왔어요. 사회 속성은 바로 뭐냐면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서로 간에 밀접한 구성이 돼 있어요. 유기적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 뭐에 대한 얘기냐면 사회 속성 중에 무슨 성? 정체성 을 밝혀내야 돼. 정체성을 밝혀내야 되니까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뭘 증명해야 되냐면, 그렇죠, 관계를 증명해야 돼. 그럼 관계를 증명하는 데 있어서 관계, 사회과학에 상의되는 거, 무엇을 관찰하고 무엇을 비교, 무엇을 실험하냐? 첫 번째, 상관관계. 상관이 있나? 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밝혀요? 예, 인과관계입니다. 상관관계는 이래요. 그러니까 두 개가 아무런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항상 움직임이 같이 움직여. 그러면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요. 두 개 같이 움직이는데 A가 움직여서 B가 움직여. 둘이서 이렇게 원인이 됐어. 그렇게 되면 인과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명확하게 이게 과학적으로 딱 중요하게 애매한데, 요 중에서 이 상관관계가 있는 것 중에서 인과관계가 있는 건 더 중요한 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인과관계를 서술하게 되면, 변수관계를 서술해 버리면 우리는 그것이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통계를 내고 정리를 하게 되고 이론을 만든 거잖아. 누가? 네, 디르켐이나 이후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된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학의 방법론적 성격에 대해서 맨 처음에 지금 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과학적 실증주의. 그래서 이 과학적 실증주의를 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태도가 뭐냐면 객관적 태도죠. 이 객관적 태도는 끊임없이 계속 될 겁니다. 이 객관성에 대해서 반드시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것은 절대 사람의 마음속을 잇는 궁의 짓을 하자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똑같은 것들이죠. 안경을 썼죠. 이런 겁니다. 안경이 크죠? 그건 아닙니다. 사실과 가치의 분리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크다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안경을 썼다라는 걸 기준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가 되는 안경이 크다라는 거는 그때 이제 크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 쓰는 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관찰의 단계에선 철저하게 객관성 있는 사실에 대한 것을 관찰할 거예요. 근데 이 비교는 뭐냐면 사실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사실도 비교가 가능하죠. 몇 번 등장했냐. 근데 이것은 가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가치도 비교 가능하지. 그러니까 이 비교 대상을 정해놓고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르켐은 관찰로는 사실밖에 안 돼. 근데 비교는 뭐까지 가능해? 가치까지 가능해. 이 사회학에 연결되는 사회현상의 특성상 이것까지 봐줘야 되니까 그래서 비교를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구 대상이 또 대상이에요. 사회예요, 사회. 그럼 사회를 연구한다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니까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무엇들이 있을까?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겠지. 그게 뭐야? 사회현상이지. 사회현상을 연구한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인데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은 엄밀하게 차별이 있죠. 차별이 있는데 핵심은 이걸 겁니다.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차이, 가치죠. 아까 얘기했었던 이 사실과 가치에 대해서 사실도 있고 가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자연현상은 only 사실만 있습니다. 가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을 연구할 때 완벽하게 똑같은 방법을 쓰기 위해선 사실적 영역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치 영역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써야 되죠. 디르켐은 그때 그래서 설명한 게 있죠. 이 가치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가치 영역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와 의도를 하나씩 따져가면서 한다면 실증적 과학적 연구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사회현상을 뭐로 간주하자? 그렇지. 사회적 사실로 간주하자가 그래서 나온 거지. 이거 좋아요. things. 사물로 보자라는 것도 맞는 얘기야. 사물로 보자라는 건 누가든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사회적 사실로 간주하자가 이렇게 나온 거야. 왜냐하면 과학적 연구를 해야 되는데 자연현상이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야. 이걸 배제하자가 아니라 요것도 뭐로 보자? 사회적 사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야. 가치지만 이것도 사실로 간주해야지만 뭐가 가능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증주의적 연구가 가능해 라고 하는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회현상과 자연현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크게 봐요, 크게. 여러분들 인강 보시는 분들은 크게 이렇게 보시고 이게 어떻게 연관되는지 사고를 쫓아오셔야 됩니다. 책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됐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객관성과 상호 주관성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제를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회적 사실로서 간주하는 순간 이거 확보됩니다. 사실이잖아. 사실이면 객관성 확보되고 자연적 연구 돼. 그러니 사실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다 가치를 개입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가치가 들어가지 않은 순간 철저하게 뭐가 되냐면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원론적인 문제에 빠져들어요. 정말 사회 현상은 가치 중립적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베버는 좋아. 이 디르켐이 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할게 라고 해요. 양적 연구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연구 과정을 봤어요. 연구 과정에는 이 연구 대상에는 문제가 없다. 사회적 사실로 간주했으니까 좋아. 네 약속대로 전제대로 하자면 되는데 연구 과정에 누가 개입하게 되면은 연구자가 개입하게 된단 말이야. 개입하게 되면서 연구자에 뭐가 들어가? 가치가 반영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 현상 자체에 가치가 있어서 필요하다가 아니라 핵심은 연구하는 대상 자체가 인간이고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을 연구하더라도 이 사실에 대한 자신의 가치가 들어가. 어떤 사실이 있다 없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사실은 이렇다. 많다 적다. 이게 많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게 가치가 개입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객관성도 중요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실증 결과를 꺼내기 위해서. 하지만 이러한 가치 반영이 되는 것에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 상호 주관성도 필요한 거지. 연구자, 그리고 이 연구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에서 이런 것이 맞다라는 거에서 상호 주관성을 통해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치 반영도가 높을수록 오차가 커지죠. 그래서 가치 반영을 최소화시켜서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게 되면 오차가 최소화됩니다. 상호 주관성은 결국 우리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오차를 줄이도록 하는 것이 상호 주관성이다. 별거 아니에요. 자살 연구하는데 그 당시 서양의 디르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톨릭하고 기독교밖에 없었을까? 이슬람 교도들도 있었고 다른 교도 있었을걸? 근데 여기서 가톨릭하고 그런 어떤 기독교, 개신교를 연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대가 사람들도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지금의 우리의 정당 연구를 하게 되는데 뭐 미래통합당과 뭐 민주당만 갖고 우선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게 사람들은 그게 대다수 차지하니까 틀리지 않지. 근데 어떤 사람 정의당 지어서 왜 우리 당은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되도록이 상호 주관성을 얻는다라는 거는 이게 사실이니까도 있지만 이게 가장 옳으니까 맞으니까에 대해서 상대방들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 과정은 오류가 없겠구나라는 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외적 현상을 약간 뭉개더라도 이것이 맞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는 것. 간주관성, 사회주관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가치의 문제 나와 있죠. 가치 관련, 가치 중립. 결국 이 단계는 가치 중립 된다고. 누구는 웨버 입장에서는. 근데 이 연구과정 입장에서는 보다시피 가치가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이 파트는 뭐가 관련돼 있다? 가치가 관련돼 있다지. 그러니 연구과정 중에서 가치가 관련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지. 하지만 이러한 연구할 때 저 오류가 없게 돼서 이게 상호주관성을 발휘해서는 안 되는 파트가 있어. 자료 수집 및 분석하고 결론 도출 일반화까지 과정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단계는 철저한 가치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가치 관련이 될 수 있는 파트가 어디냐라고 했더니 주제 선정 단계에선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제 선정과 또 어느 단계? 연구 설계 단계, 디자인 단계까지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그래서 가치 중립 단계는 언제야? 이 자료를 얻고 나서 자료를 얻고 이런 거 준비하는 영역에서는 이 규범적 명령이다라고 나왔어요. 규범적 명령이라는 것은 결국 이게 사회학자의 기본적 의무인 과학적으로 무언가를 밝혀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어긋난 거야. 이 과학적인 태도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야? 이 왜곡이죠. 그 왜곡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연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요. 연구 과정상 자신의 가치가 개입되게 되면 왜곡이 나타납니다. 네.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사회기록 맨 첫 번째 페이지인데 난잡해 보일 수 있지만 쫓아가시면 이 구조대로 꼭 그려라가 아니라 이게 어떻게 서로 간에 연관이 있는지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플합니다. 이제 이론이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심플하게 갈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사회학적 상상력 하게 되면 밀스가 있고 기든스가 있어요. 출제는 기든스가 됐고 만든 사람은 밀스예요. 그래서 밀스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이거는 사고래요. 사고.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죠. 누구의? 사람들. 우리 표현으로 쓰면 행위자죠. 행위자의 사고예요. 이걸 써볼게요. 근데 이 사고나 생각인데 단순한 사고가 생각이 아니라
성격이 나와 있어요. 성격이 뭐냐면 한 면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중심으로 봐요. 그리고 틀을 중심으로 봐요. 그래서 구조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거의 상대적인 게 관계를 보지 않고 하나의 사물을 그냥 하나의 사물 그 자체로 보는 거니까 요게 어떤 것과 관계를 맺고 있음이 아니고 그냥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수박은 맛있어. 이런 사고는 사약적 사고가 아니죠. 이 수박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수박은 왜 달까? 이 수박을 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 어떤 노력을 했을까? 이 수박은 다른 과일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격이 되는 거고, 당연히 이 사람은 어디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역사 또는 사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누구의 사역적 상상력? 밀수입니다. 책을 한 권 써버렸죠. 그래서 1번 이러한 사고가 반복돼. 이러한 사고가 생각이라고 할게요. 사고라고 하니까 이벤트 같기도 해서 생각이 반복되면 뭐가 확대돼? 시야가 넓어진다. 이게 사회화예요. 밀스가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자체가 이렇게 넓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관계나 구조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죠. 몰랐었어요.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되고 구조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몰랐었는데 이런 것을 알기 시작해요. 관계나 구조를 파악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현상에 대한 현상의 원인이 파악 가능하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스스로 향상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야도 넓어지고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만들어지니까 밀수의 사역적 상상력은 이렇게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에 대해서 무엇을 본다? 관계를 보고 확장시켜 구조를 보고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본다. 그럼 그것이 늘어나게 되면 뭐가 넓어진다?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현상의 원인을 잘 볼 수 있게 된다. 밀수입니다. 사회에 초점 맞춥니다. 이러한 사회는 다원적, 변화무쌍. 어디서?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는 이렇다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누구의 입장이 이제 나올까요? 기든스입니다.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관계 구조를 막 밝히려고 하는데 사고가 끝나기도 전에 그 다음으로 바뀌어있고 변화하고 시작한단 말이지. 그러니 이렇게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나 생각 이 자체, 성격이 아니라 이 사고나 생각을 좀 더 분류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니라 실제 갖고 있는 사고와 생각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상상력이라고 붙죠. 상상력이라고 붙고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무슨적 상상력? 역사적 상상력. 그렇죠? 인류학적 상상력. 그리고 비판적 상상력. 엄밀하게 역사적 상상력과 인류학적 상상력에서는 당연히 무엇을 하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죠. 인류학적 상상력에서도 뭐래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하죠. 이게 다른 데서 수업하면 코로나 얘기하지 말래요. 이유는 뭐냐면 강의를 한 번 찍으면은 내년도 쓰고 내후년도 쓰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 우리는 뭐 어차피 내년에 또 새로 찍을 거고 이런데 코로나를 갖고 인략적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처 방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봐서는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전에 있었던 뭐 타미플루부터 메르스, 뭐 사스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심각성은 크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 대처는 어떤가라고 판단해보면 다른 거지. 그래서 결국 판단을 내는 거죠. 결국 2단계에서 항상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비교고 마지막에서 비교 플러스 판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기든스가 관심 있었던 건 역시 비교하는 것일 것 같아요. 역사는 다원적이고 변동이 심하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게 바로 역사적, 인류학적, 비판적 상상력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나온 거지. 그러면 역사적 상상력에서는 어디와 비교하고 현재와 과거죠. 인류학적 상상력에선 우리와 다른 지역이죠. 또는 다른 민족. 이거는 뭐예요? 여기 있었던 이거죠. 통합적이죠. 아이고, 결론을 내는 거네요. 그래서 이 비판적 사상력이란 기존에 있는 모든 것들에서 비교 판단하는 거지. 구조통합적 결론을 내게 되면 이제 이렇게 과거와 이런 것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저희 목적입니다. 현대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꺼낼 수 있다? 내한적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 해결책이죠. 이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그래서 WHO에서 바라본 게 한국을 굉장히 칭찬했지. 그게 좀 걔네가 미안했던 게 한국에서 초반에 막 준비를 하고 막 자꾸 하는 거에서 오바 쩌네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타국에 대해서 이제 입국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가 WHO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가 미국도 그렇게 보니까 안 막았더니 안 막고 이 정도로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걔네 입장에서 다른 데가 심각해지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렇게 보시면 이게 바로 사역적 상상력이 됩니다. 이 사역적 상상력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과학적 사실이나 이런 사실만을 기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숨겨져 있는 다양한 것들까지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능력에 해당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역의 기본 기초영어와 사역적 상상력까지 봤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기능론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